문제달인 신혜순입니다. 직업상담사 2급 2019년 1회 4과목 노동시장론 해설 강의 시작합니다. 61번 실업 결혼 곡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했는데, 실업 결혼 곡선은 베버리지 커브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종축에는 결혼수라는 거는 한마디로 말해서 뭐냐면 직장에 비어있는 일자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횡축에는 실업자 수로 표시되어진다. 실업자 수. 그래서 지금 1번에 종축은 결혼수, 횡축은 실업자 수, 이거 맞는 거고요. 이렇게 해서 베버리지 커브가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고 했었을 때, 여기 결혼수 나와 있고 실업자 수 이렇게 돼 있는 경우, 여기를 V1이라고 하고 U1이라고 했었을 때, 요 점이요 45도로 된다고 이렇게 했었을 때요, 이런 베버리지 커브가 형성되어 있는데, 이게 이렇게 이동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동하는 경우 원점에서, 이번에 원점에서 멀어질수록 구조적 실업자 수가 증가한다고 했는데, 생각해 보세요. 여기도 지금 여기가 V2가 될 거고 여기가 U2가 될 텐데, 똑같이 45도가 되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완전 고용 상태예요. 하지만 지금 V1, U1에서 만나는 이 점보다도, 이 점은 비어있는 결혼 수와 일자리 수와 실업자가 그만큼 더 많아지고 있죠. 그래서 구조적 실업자 수가 증가함을 의미한다. 2번도 맞는 거예요. 3번에 마찰적 실업과 구조적 실업을 구분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고요. 불가능하고, 현재 실업자 수에서 현재의 결혼수를 뺀 것이 수요 부족 실업자 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V1에서 요점 U1 이렇게 있고요. 여기서 더 나가 보면 이렇게 돼서 여기가 예를 들어서 U3라고 이렇게 해볼게요. 이렇게 해보면 현재 실업자 수 이렇게 U3가 되겠죠. 이렇게. 그리고 현재 결혼수 U1이에요. 요만큼을 빼버리면, 즉 U3에서 U1을 뺀 만큼이, 그러니까 이 정도가 되겠죠. 이 정도 크기만큼의 일자리 수가 부족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수요 부족 실업자 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62번 유니언숍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유니언숍에 대해서 이미 한 바가 있었어요. 조합원이 아닌 근로자는 채용 후 일정 기간 내에 조합에 가입해야 한다 해서 1번이 딱 정답이네요. 조합원이, 2번에 조합원이 아닌 자는 채용이 안 된다. 클로즈드 샵이죠. 3번에 노동조합이, 노동공급원이 독점이 되어 관련 노동시장에 강력한 영향을 미친다. 역시 클로즈드 샵이죠. 채용 전후 근로자의 조합 가입이 완전히 자유롭다. 오픈샵이죠. 그래서 정답 1번이요. 63번 완전 경쟁 하에서 노동의 수요 곡선을 우하향하게 되는 주된 요인은 무엇인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는 노동의 한계 생산력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노동의 수요 곡선은 이렇게 우하향하잖아요. 이렇게 우하향하는 이유가 뭐냐면, 다른 요인들, 즉 자본 같은 것이 고정되어 있을 때 노동력만 투입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2명이 4개를 생산했다. 그러면 이론적으로 4명이 투입이 되면 8개를 생산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노동의 한계 생산력으로 인해서 노동의 수요 곡선은 우하향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노동력을 그 많은 수를 투입한 만큼 반드시 그렇게 생산이 되어지지 않거든요. 총 생산량은 증가하지만 인원수 대비로 투입되는 만큼 생산이 되진 않는다. 이게 노동의 한계 생산력이다. 64번. 다음은 어떤 형태의 능력급인가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보면 두 번째 줄에 보시면 발생한 이익을 그 이익에 관여한 정도에 따라 배분한다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이익 배분이 되겠죠. 표준 시간제는 뭐냐면 이거는 시간급 제도라는 거예요. 시간급 제도라고 알고 계시면 돼요. 다시 말해서 시간 기준에 따라서 장려금 형태로 지급되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할시제라는 거는 뭐냐면 시간을 단축해서 작업을 완수하는 경우에는 그 절약된 시간만큼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것이다. 만일 쉽게 말해서 시간을 단축하게 되면 그 단축한 시간만큼의 임금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을 단축하면 그만큼 임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제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테일러제라는 거는 뭐냐면 개인별 일일 작업량을 정해놔요. 개인별 일일 작업량을 정해놓고 그 작업량을 이렇게 완수했느냐 또는 완수하지 못했느냐에 따라서 차별적 임금을 지불한다는 거예요. 개인별로 일일 작업량을 정해놓고 차별적인 임금을 적용시킨다 라는 것이 테일러제다. 정답 2번. 65번. 파업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는데 거기 보시면 기억에 힉스의 파업 이론에 따르면 사용자의 양보 곡선과 노조의 저항 곡선이 만나는 곳에서 파업 기간이 결정된다 했었어요. 우리 전에 한번 했었었는데 이렇게 종축은 임금률이 있고 횡축에는 예상 파업 기간이 있어요. 여기가 임금률이에요. 이랬을 때 사용자의 양보 곡선은 이런 식으로 올라갈 것이고,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서 처음에는 노조 같은 게 없다면 임금을 최저로 주려고 하겠죠. 그러다가 노조가 파업을 결행하게 되면 이 사용자의 양보 곡선은 점점 올라가겠죠. 그리고 노조의 저항 곡선은 처음에 높은 임금을 요구하다가 점점 이렇게 떨어질 거예요. 이렇게. 그러다가 두 지점이 파업이 계속 되어지면 서로가 부담이 되니까 적당한 선에서 타협을 하게 되는데, 이때 임금이 결정되어지고 이때 이 지점이 바로 예상 파업 기간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예상 파업 기간이 된다. 이렇게 되는데 이게 노조의 저항 곡선이에요. 노조의 저항 곡선이고 이 곡선이 사용자의 양보 곡선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거는 처음에 그 시작하는 임금률을 보고 쉽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사용자의 양보 곡선과 노조의 저항 곡선이 만나는 곳에서 파업 기간이 결정된다 해서 기억번은 맞는 것이죠. 이렇게 맞고요. 2번, 카터 챔벌린 모형에 따르면 노조의 요구를 거부할 때 발생하는 사용자 비용, 노조가 요구하는 걸 거부할 때 발생하는 사용자 비용이 노조 요구를 수락했을 때 발생하는 사용자의 비용보다 클 때, 이럴 때죠. 이렇게
노조의 교섭력이 커진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잘 생각해 보세요. 노조의 요구를 거부할 때 사용자 비용이 회사 측 비용이 100원이야 이렇게. 그런데 수락하고 나니까 사용자 비용이 50원밖에 안 들어. 그러면 사용자 입장에서는 노조의 요구를 따라야 되겠죠? 그러니까 노조의 교섭력이 커진다. 니은번 맞겠네요. 디귿번 매부리의 이론에 따르면 노조의 최종 수락 조건이 사용자의 최종 수락 조건보다 작을 때,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럴 때 파업이 발생한다 이렇게 했는데 아니죠. 파업이 발생하려면 노조의 최종 수락 조건이 커야지만 노조의 최종 수락 조건이 사용자의 최종 수락 조건보다 클 때, 그때 파업이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정답은 기역, 니은 해서 1번이 답으로 나오겠네요. 66번 노사관계의 3주체를 바르게 짝진 것을 했는데 우리가 흔히 노사정이라고 하잖아요. 노동자 및 노동자 단체, 사용자 및 사용자 단체, 그리고 정부기관. 1번이 답으로 딱 나오죠. 이런 건 껌이에요. 67번 노동공급의 탄력성 값이 0이다. 탄력성 값이 무한대라면 수평이고 탄력성 값이 0이다 하면 수직이에요. 68번 임금 교섭 이전에 노동조합의 전략을 바르게 짝진 것은 이렇게 했는데 노동조합의 전략, 노동조합 재고를 비축한다라는 얘기는 이거는 사용자 측에서 해야 되겠죠. 파업 투표를 해봐야 되겠죠. 그리고 파업 기금을 비축해야 되겠죠. 생산 공장을 이전한다. 파업에 영향을 받지 않는 걸로. 이건 사용자겠죠. 그리고 파업 기간 봉급을 못 받을 테니까 임금 이외의 수입원을 확보하는 것이 노동조합의 전략이 되겠죠. 그래서 니은, 디귿, 미음이 되는데 이 외에도 몇 가지 것들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저축을 장려한다. 저축을 장려한다. 그 돈에 대해서 파업 기금의 비축, 임금의 수입원 확보, 그 다음에 저축 장려 전부 돈이죠.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파업 투표 있고요. 그 다음에 조합원 간의 단결도 필요하겠죠. 조합원 간의 조합원 단결이 필요해요. 그리고 노동조합끼리도 상호 협력을 해야 되겠죠. 다른 노조 간 상호 단결을 한다. 이렇게 해두면 총 6가지 되겠네요. 왜냐하면 주관식을 대비해서 이렇게 6가지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3개를 추가적으로 더 이렇게 해놓으면 돼요. 반면에 사용자는 생산 공장을 이전한다든지 재고를 비축한다든지 또는 다른 사업체랑 상호 협력을 한다든지 또는 파업 인력을 대체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사용자 측의 전략이 돼야 되겠네요. 69번 근로자의 노동 투입량 한계 수입 생산을 이렇게 나타낸 것이다. 기업이 노동 투입량을 5,000시간에서 6,000시간을 증가시킬 때 노동의 한계 비용이 얼마냐 이렇게 했는데 노동의 한계 비용은 공식이 이렇게 돼요. 노동 투입량 증가분 노동 투입량 증가분이에요. 증가분.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흔히 델타 L이라고 해요. 델타 L 분의 총 노동 비용 증가액
총 노동비용 증가액. 총이 들어가요. 총 노동비용 증가분이겠죠? 총 노동비용 증가분. 그래서 델타 C라고 이렇게 한단 말이죠. 요걸 갖고 하는 거예요. 즉 노동의 한계비용 MCL은 노동 투입량 증가분 델타 L분의 총 노동비용 증가분.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이거? 그 노동 투입량 증가분이 5,000시간에서 6,000시간 간다고 했죠. 5,000시간에서 6,000시간 이렇게 간다고 했어요. 그럼 노동 투입량 증가분은 어떻게 되겠어요? 6,000 마이너스 5,000이 돼야 되겠죠? 6,000 마이너스 5,000. 산수예요. 공식만 알면 그냥 대입하면 끝나는 거야. 그 다음에 총 노동비용 증가분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주어진 거는 뭐냐면 시간당 임금이 주어져 있으니까 시간당 임금이니까 이 시간에 따라서 6,000원씩 올라간다니까 총 노동시간이 5,000원이니까 곱해야지만 총 노동비용이 나오는 거예요. 곱해야지만. 그래서 6,000 곱하기 7,000 6,000 곱하기 7,000 마이너스 5,000 곱하기 6,000 5,000 곱하기 6,000 이렇게 하셔야죠. 이렇게 하면 얘는 1,000이 나오겠죠. 1,000이 나와요. 1,000이 나오고 얘는 6, 7이 42니까 얼마가 나오냐면 42에다가 4,200만 나오겠네요. 4,200 공 6개니까 이렇게 나오고 얘는 5, 6이 30에다가 역시 3,000만 정도가 나오겠네요.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여기는 1,200만이죠. 1,200만 마이너스 1,000 하니까 12,000 정도가 될 것 같아요. 12,000 되겠네요. 이렇게. 그러면 정답이 2번으로 이렇게 나오겠죠. 공식만 알면 거기다 대입해서 우리가 숫자를 구해 주시면 돼요. 노동의 한계 비용 MCL은 노동 투입량 증가분 분의 총 노동비용 증가분이다. 델타 L분의 델타 C다 해서 답 쉽게 나오죠. 70번 직종별 임금 격차의 발생 원인과 가장 거리가 먼 것 했는데 비경쟁 집단이라는 거는 보기 4번하고 연결시켜 보면 돼요. 비경쟁 집단은 직종 간 노동 이동이 자유롭지 못한 거야. 노동 이동이 자유롭지 못할 때 그 노동 이동이 자유롭지 못한 그런 직종 간의 경쟁 형태를 비경쟁 집단이라고 해요. 노동 이동이 자유롭지 못하다면 직종 간의 임금 격차 발생하겠죠? 이번에 보상적 임금 격차라는 거는 대표적으로 광부들을 들 수 있죠. 작업 환경이 열악하고 위험해. 거기다가 사양산업이야. 이런 사람들은 기본적인 다른 직종에 있는 사람들이 일하는 거에 비해서 보상을 좀 해줘야 된다. 임금격차 발생하죠. 과도적 임금격차란 말은 좀 어려운 말이긴 한데 노동 수요가 있을 때 노동 수요가 증가하고 있을 때 사람들을 쓰려고 하는 그런 수요가 발생했어요. 그때 단기적인 임금 상승폭은 순간적으로 올라가겠죠. 하지만 장기적인 임금 상승은 서서히 올라가겠죠. 이렇게 단기적 임금 상승과 장기적 임금 상승폭의 차이를 얘기하는 거야. 단기적 임금 상승폭과 그리고 장기적 임금
상승폭의 격차가 과도적 임금 격차이다. 그래서 여기서도 임금 격차가 발생해요. 그런데 4번처럼 직종 간 노동의 이동이 자유로우면 임금 격차는 그만큼 줄어들겠죠. 71번 작업장까지 통근 시간이 증가했대요. 작업장까지 통근 시간이 증가했다는 얘기는 그만큼 경제 활동 참가율이 감소하고 총 근로시간 감소에 영향을 미치겠죠. 72번 최저임금 제도의 기본 취지 및 기대 효과가 가장 거리가 먼 거 주관식에도 여러 차례 나왔던 것인데요. 최저임금 제도의 장점은 일단 소득 분배의 개선이에요. 소득 분배가 좋아지겠죠. 왜냐하면 저임금 노동자들에게 임금을 올려주는 형상이 되니까요. 소득 분배 개선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하고 노동력도 노동력의 질이 개선이 되어지겠네요. 노동력의 질 개선 이렇게. 그 다음에 공정 경쟁이 저임금 업자들을 보호하는 거니까 공정 경쟁이 확보되겠네요. 공정 경쟁의 확보 주관식에 엄청 많이 나왔던 거예요. 그 다음에 경기 활성화에도 기여하겠죠. 왜냐하면 임금이 올라가는 형태니까 돈을 그만큼 많이 쓸 거 아니에요. 유효 수요를 창출하게 되니까 경기가 활성화된다. 그 다음에 기업은 이게 좀 최저임금 인건비가 올라가니까 이렇게 인건비 올라가느니 좀 새로운 기계 신기계를 발명한다든지 도입한다든지 하는 기업의 근대화 및 산업구조를 고도화시키는데 산업구조 고도화를 촉진하겠죠. 산업구조 고도화 촉진이겠죠. 고도화 촉진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그 노조 파업이라든지 이런 것이 덜 발생하니까 산업 평화 유지에 기여하겠네요. 산업 평화 유지에 기여하겠네요. 이 정도만 하면 되죠. 그 외에도 뭐 복지국가 실현에도 기여할 텐데 그래서 최저임금 효과 좋은 효과가 많지만 함부로 실행하면 안 된다고 여러 차례 얘기한 바 있었어요. 그 6개를 외우는데 잘 안 외워지니까 이것도 그냥 이렇게 한번 해보시죠. 첫 글자 따서 이렇게 손오공이 어디 살아요? 경기산에 산다. 이렇게 하면 되죠. 6개만 뭐 7개까지 외울 필요는 없잖아요. 주관식에서는 알아두시기만 하고 손오공은 어디 사니? 경기산에 살아요. 정답이 쉽게 나올 거예요. 정답은 유효수요의 억제가 아니라 유효수요의 창출이다. 손오공은 어디 사니? 경기산. 이렇게 하면 되죠. 73번 노동시장이 초과 공급이에요. 뭐 그래프를 굳이 그리지 않아도 돼요. 노동시장에 일하려고 하는 사람이 많단 말이야. 그렇다면 임금이 어떻게 하겠어요? 떨어지겠죠? 뭐 더 이상 생각할 여지가 없는 거죠. 반대로 노동시장에 초과 수요 쓰려고 인력을 쓰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 그럼 어떻게 해? 임금이 상승하겠죠. 74번 어느 국가에 생산 가능 인구의 구성비가 다음과 같이 되어 있을 때 이 국가의 실업률을 구하라고 했어요. 실업률 구하는 공식은 뭐였다? 경제활동 인구수분의 실업자 수, 실업자
수 곱하기 100이었어요. 이렇게. 그럼 여기서는 어떻게 보냐면 취업자, 실업자 합친 게 경제활동 인구수잖아요. 지금 퍼센테이지로 나왔는데 전체를 그냥 전체 인구를 여기서 그냥 100으로 보세요. 이렇게만 있으니까. 그래서 그냥 취업자 54%지만 이거는 그냥 54명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럼 일단 정확한 계산은 54% 이렇게 하고 취업자 플러스 실업자 수가 경제활동 인구수니까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실업자 수 이렇게 그죠? 곱하기 100 하면 몇 프로가 나온다? 10%가 나온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다시 한번 해보면 15세 이상의 인구수 15세 이상의 인구수 얘네를 생산 가능 인구수라고 본다. 이렇게 얘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 경제활동 인구수 경제활동 인구 이렇게 그리고 비경제활동 인구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리고 경제활동 인구는 다시 둘로 나눠진다. 취업자 수와 실업자 수로 나눠준다. 그래서 실업률을 구할 때는 얘가 속해 있는 경제활동 인구수분의 실업자 수 곱하기 100 취업률을 구할 때는 경제활동 인구수분의 취업자 수 곱하기 100 하면 되고 만약에 경제활동 인구율을 구하라 하면 얘가 속한 데가 어디예요? 얘잖아요. 그러니까 15세 이상 인구수분의 경제활동 인구수 곱하기 100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비율을 구할 때는 자기가 속해 있는 거는 분모로 가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분자로 가서 곱하기 100을 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는 막 그냥 이렇게 경실이 이렇게 외우지 마시고 좀 이런 거는 이해를 하시 가뜩이나 외울 거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해할 건 좀 이해하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75번. 실업률과 물가 상승률 간의 역의관계를 나타내는 곡수. 단편적으로 외워두시면 되는데 여기가 물가 상승률이에요. 종축이 물가 상승률이고 여기가 실업률이란 말이에요. 실업률인데 얘는 이렇게 역의관계를 가져요.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실업을 줄이려고 하면 정부에서 돈을 많이 풀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물가가 상승하죠. 이렇게. 반면에 정부에서 물가를 잡으려고 해요. 이렇게 물가를 낮춰야 되겠다. 물가를 이렇게 낮추려고 하다 보니까 실업은 이만큼 증가하는 거예요. 물가를 낮추려면 정부가 재정을 긴축 경제를 편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시중에 돈이 안 도니까 실업자가 많이 발생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유명한 필립스 곡선이다. 76번. 다음 중 직무급 임금 체계에 관한 설명을 가장 적합한 거. 지금 보기 1번에 나와 있는 거 정기 승급에 의한 생활력. 그냥 시간만 가면 진급을 해. 그러면 장점은 기업에 대한 귀속 의식을 고양시키겠죠? 대신 여기는 오래될수록 속된 말로 짬밥이 많을수록 왕이죠. 보수성이 강하죠. 대표로 군대 들 수 있죠. 그리고 옛날 기업들 공무원사의 옛날 전부 얘네들은 연공급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공무원들은 철밥통이라고 했었잖아요. 지금은 물론 공무원 사회도 직능급을 도입을 하고 있으니까 옛날 얘기예요. 지금은 안 그래요. 세 번째는 직능 고과에 따라서니까 직능급이죠. 이거는 1, 2번은 연공급.
3번은 직능급. 노동의 양뿐만 아니라 노동의 질을 동시에 평가하는 임금 결정 방식이다. 이게 직무급 임금 체계이다. 77번 직업이나 직종 여하를 불구하고 동일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가 조직하는 노동조합의 형태, 이게 산업별 노동조합이고 지금 전 세계가 채택하고 있는 노동조합의 형태다라고 했었어요. 지금 1번에 직업별 노동조합은 산업혁명 초기에 숙련 근로자가 노동시장을 독점하기 위해서 조직하였다고 했죠. 그래서 가장 오래된 거예요. 얘는 역사가 가장 오래됐다. 숙련 근로자들 위주로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비숙련 노동자나 연소자나 여성 노동자는 배제되었다라고 했어요. 기업별 노동조합은 그 기업 내에서 형성되어 있는 종단적 형태의 노동조합이고 때문에 영향력이 가장 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일반 노동조합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완전 미숙련 노동자나 자벽 노동자들이 중심이 돼서 만든 노동조합의 형태이다. 그래서 정답 2번. 78번 노동 수요의 탄력성 중요해요. 이 문제 주관식에도 많이 나왔었고 저 문제 중요하다. 생산물에 대한 수요 살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 수요가 탄력적이래. 경기가 좋을 때는 많이 살려고 하고 경기가 안 좋을 때는 많이 안 살려고 해. 이런 게 굉장히 탄력이 크단 말이에요. 이럴 때 노동 수요는 아니 생산물 수요가 많아. 그러면 노동 수요 사람 많이 필요하겠지. 안 팔려 노동 수요 줄이겠지. 그래서 생산물에 대한 수요가 탄력적일수록 노동 수요도 탄력적이다. 이렇게 가야 돼요. 이번에 총 생산 비중 노동 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면 노동 비중이 크다면 노동 수요는 탄력적이겠죠. 그죠? 노동 수요는 탄력적이겠죠. 노동비용이 너무 많이, 인건비가 너무 많이 나가. 이런 경우는, 그런 기계를 좀 대체해 볼까?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으니까요. 3번에, 노동을 다른 생산 요소로 대체할 가능성이 낮으면, 노동 이외에는 뭐 기계로 이걸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럼 비탄력적이겠죠. 반면에, 노동을 다른 생산 요소로 대체할 가능성이 높으면, 노동 수요는 탄력적이겠죠. 낮으면 비탄력적이겠지만 높으면 노동 수요는 탄력적이다. 이렇게 하시겠죠. 주관식에도 노동 수요의 탄력성에 대해서 4가지 쓰는 거 나왔었어요. 4번에 노동 위의 생산 요소의 공급 탄력성. 대표적으로 자본 같은 거 들 수 있죠. 이렇게 노동력 대신에 자본 투입이 이렇게 활발하게 이루어진다면 그에 따라서 노동 수요도 탄력적이 돼야 되겠죠. 정답이 1번이네요. 79번 사회적 비용이 가장 적은 실업은 정부 부족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마찰적 실업이 가장 적어요. 80번 인적 자본론의 노동 이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임금률이 높다는 얘기는 3번하고 좀 비교해 보시죠. 기업의 특수적 인적 자본이 형성되어 있다는 거야. 다시 말해서 어떤 특수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회사에서 많은 교육과 훈련을 투자했어요. 그러니까 임금률이 높겠죠. 그리고 이런 임금률 많은 투자를 해서 이렇게 특수 인적 자원을 형성을 시켜놨는데 이런 사람 돈 많이 준다고 해서 해고를 높겠어요? 해고율 낮아요. 임금은 괜히 많이 주는 게 아니죠. 임금률이 높다는 얘기는 그 사람이 특수한 기술이 있다는 거야. 우리 회사 필요한.
그러면 해고율은 낮겠죠. 그래서 1번이 틀렸는데, 이번에 사직률과 해고는 경기 변동에 상반되는 관련성이 있다는 뭔 얘기냐면, 불경기다. 불경기일 경우에는 사직률, 자기가 사표 내고 하는 거 적겠지? 그러나 해고율은 높겠지? 경기가 좋아. 그럼 난 딴 데 더 좋은 데로 갈까? 사직률 높겠지? 해고율은 낮겠지. 이렇게 경기 변동에 따라서 상반되죠. 사직률과 해고율은 기업 특수 인적적 음의 관계를 갖는다 했는데, 기업 특수적 인적 자본은 그 회사에서 아주 중요한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했었잖아. 그러니까 사직률, 해고율과 기업 특수적 인적 자본은 음의 관계를 갖겠죠. 기업 특수적 인적 자본을 갖추고 있는 사람은 사직률과 많이 갖추고 있는 사람일수록 사직률과 해고율은 떨어질 테니까요. 그리고 4번에 인적 자본론에서는 장기 근속자일수록 기업 특수 인적 자본량이 많아져. 그렇겠죠. 장기 근속하면 오래 다녔다는 거니까 그 기업에 대한 특수한 인적 자본을 갖고 있겠죠. 그래서 해고율이 낮아진다는 거 당연한 말씀이죠. 강의 듣느라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